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점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함께 만든 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향하여 국제질서를 해치는 구조적 도전을 하는 국가라고 규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나토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의 야욕을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게 된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직후에는 미국의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들어가 전술훈련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이제 전세계는 중국을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한 상태라 봐도 무방한데요. 당황한 중공은 무력 시위를 통해 세계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의 G7 정상회의, 14일의 나토 정상회의, 15일의 미국 유럽연합 정상회의 등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대중국 압박 협의가 오가자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한다는 심정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막상 그것도 세계연합군을 상대로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입니다. 미 항모전단이 출격해 있는 남중국해로 가기에는 군사력이 너무 대놓고 비교될 수 있으니 가장 만만한 대만을 협박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 지난 16일 렌허보 등 대만의 언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중공의 군용기 중 총 28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중공이 대만에 보인 사상 최대 무력 시위로서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린 것인지를 반증하는 행태인데요. 세계가 빠른 속도로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구성하고 있는 전선은 캐캐묵은 냉전 시대의 제로섬 사고로 가득 찼다. 이런 식으로 소집단을 만드는 방식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며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관련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중국의 근본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타국의 간섭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정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공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마에 써붙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 대 전세계의 대결 구도는 필수 불가결한 역사적 흐름이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중국의 내정을 존중하며 반중국 노선에 이렇다 할 입장을 취하지 않던 러시아마저 미국과 같은 편에 설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은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에도 예정 시간보다 20분 늦게 등장하는 등 평소 지각대장으로 유명하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15분이나 일찍 회담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또한 회담이 끝난 직후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철수시켰던 양국의 대사를 다시 각국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양국이 사이버 보안 및 전략적 안정 공동성명에 서명하였음을 알렸습니다. 푸틴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적대감 없이 건설적이었으며 균형 잡힌 대화라 평가하였는데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왔던 러시아 견제 기조를 대거 풀었기에 푸틴 역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은 러시아보다 중국을 제일 적국으로 규정한 상태이며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의 공동전선 역시 논의로 오갔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러시아에게마저 버림받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전세계로부터의 고립인 것이죠. 하지만 중공이 그렇게 쉽게 굴복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들은 어쩌면 전 인류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를 방사능 유출을 축소 은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채널에서 지난 16일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죠.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 각 국가들이 이 사실을 점점 알아가고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자 중국은 이제서야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연료봉이 파손되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상승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자 뉴욕타임스와 BBC 등에서는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타이산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지 사고라 부를 만한 일은 아니라 일축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 국가들이 발전소의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는 무시하고 있기에
중국 공산당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중국 공산당이라는 존재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중국 땅에서 인류를 몰살시킬 어떤 반응이 벌어지고 있다 한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침몰의 시한을 80년으로 예상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일본을 침몰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여태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기후연구소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중국의 대도시 일대를 모두 침몰시킬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들고 나온 것인데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상하이이며 수저우와 자싱, 광저우, 선전, 홍콩 등 중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대다수의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 80년 내로 침몰된다는 분석입니다. 상하이는 2,700만의 인구를 지닌 중국 경제의 심장으로서 상하이 도시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GDP의 60%에 달하고 수저우는 중국 최대 공업단지 그리고 선전시는 반도체와 모바일 등 중국 굴기의 대표주자인 첨단 기술 기업들이 질비해 있는 도시입니다. 항저우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본사가 위치하여 만약 이 도시들이 침몰하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이라는 국가가 멸망한다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만약 중국이 없어진다면 생겨날 일들이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는 미세먼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한국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들은 중국의 연안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온갖 공장에서 뿜어냅니다. 만약 중국의 상업도시와 공업단지들이 바다에 잠기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만으로도 한국인들의 수명은 최소 10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분석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대륙 전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가정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중국 대륙이 통째로 사라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현재 한국의 세계 진출을 맡고 있는 중국 대륙의 자리에 거대한 대양이 하나 새로 생기겠죠. 그러면 한국은 선박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의 새로운 수출 항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인도양을 거쳐 크게 우회하는 길이거나 중국 대륙을 거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럽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또한 한국은 막대한 해상자원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지구의 해류를 분석해보면 중국 땅이 전부 바다로 치안됐다 쳤을 때 이곳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곳에서 만들어진 황금어장을 통해 세계에 막대한 해산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땅에 수많은 자원이 묻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 역시 해당 지역을 영해로 흡수하게 될 한국이 이 자원들을 독식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은 물론 해외 이 자원들을 수출할 자원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옆에 큰 바다가 생김에 따라 한국의 기후 조건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지금의 기후가 아닌 여름엔 좀 더 시원해지고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해져 지중해성 기후를 띠게 되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천혜의 자연이 많다 극찬을 받는 한국의 지형에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날씨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지로 손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 지중해, 세부, 괌 등 각종 관광지에 바캉스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인들 역시 우리나라로 바캉스로 올 것이기에 이것에서 창출되는 관광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한물간 유럽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G8 규모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온전히 관광 수익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역시 막대한 관광 수익으로 비약적인 GDP 상승을 겪게 됩니다. 앞서 말한 자원 이득, 수출 경로상의 이득을 포함한다면 한국이 G5 이내로 도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양을 끼고 있는 국가는 강한 해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함께 끼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는 평화헌법에 따라 군사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자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해군입니다. 또한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 스페인 등의 국가는 모두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 수 있었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 운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해와 남해로는 거대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고 서해로는 새로이 생기는 대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추격판이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심지어 한국의 해양은 미국보다 훨씬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병력의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파나마 운하를 개통함으로써 병력의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게 되었지만 파나마 운하의 운송 여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해군은 둘로 쪼개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병력이 둘로 쪼개진다는 것은 국방력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서쪽의 연합군 전선과 동쪽의 소련 전선으로 병력을 분할시켜 제대로 된 힘을 못 발휘하였듯이,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발트해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최강의 발틱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여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오느라 일본 해군에게 대패하였듯이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해군은 남해를 이용하여 동쪽과 서쪽 모두 자유로운 왕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패권 국가도 지녀본 적이 없는 최상의 조건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만약 중국이 사라진다면 현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 국가이기에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해양강국 한국에게 미국이 막대한 지원을 하고 강력한 연합을 구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문제이죠. 미국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늦게 해양강국에 편입한 한국일지라도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한국이 중국의 백신을 신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백신 접종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황당한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2주간 격리 면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이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도 현재 중국이 얼마나 세계로부터 고립받고 있는 상황인지 그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방역을 본받아야 한다. 소국인 한국이 대국인 중국의 말을 잘 따라야 백신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며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은 별말 하지 않는데도 드디어 한국에게 인정받았다며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들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봤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 지역의 한 대학교에 1만 1000명의 졸업생들이 모여 노마스크, 노거리두기 졸업식을 했다는 현장 사진이 퍼지자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기 미사일 하나만 떨구고 싶다. 이제 중국의 편에 설 국가는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